장례식 다음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상복도 채벗지 못한 채로 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연 씨 되시죠? 소장 송달하러 왔습니다. 소장. 서연은 그 단어를 듣고도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으니까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유류분반 청구 소송이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3명. 첫째 오빠 태호, 둘째 오빠 태민, 셋째 오빠 태욱. 서연의 친오빠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소장을 든 채로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병원 근처도 안 왔잖아. 아버지 서만식 씨는 원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성실했지만 말수가 적고 표현에 서툰 편이었는데요. 서연에게 살갑게 굴었던 기억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말없이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유독 서연에게만은 다른 얼굴을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요. 20살이던 서연이 밤늦게 혼자 울고 있는 걸 본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딸의 어깨를 오래도록 다독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없다, 연아. 아빠가 잘할게. 서연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시작한 뒤였고 본가에 남은 건 아버지와 서연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처음 병간호하기 시작한 건 29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서만식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날, 서연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탔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오른쪽 몸이 마비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20살 되던 해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곁을 지킬 사람은 애초에 서연뿐이었던 셈이었죠. 그때 오빠 셋 중 누구도 당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태호는 지방 출장 중이라 사흘 뒤에야 얼굴을 비쳤고요. 둘째 태민은 이미 오래전에 해외로 나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태욱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 그때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회사를 그만둔 건 서연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 손을 타는 걸 유난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간호가 20회를 넘길 줄은 그때는 서연도 몰랐습니다. 간병의 시간은 단조로웠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를 일으켜 앉히고 마비된 오른팔을 붙잡고 재활운동을 시키고 하루 3번 약을 챙기고 밤에는 두어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려야 했는데요. 욕창이라도 생기면 그 뒤처리가 몇 배로 힘들어진다는 걸 서연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시기 서연 곁을 지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친구 미경이었죠. 미경은 원래 다른 환자를 돌보러 그 병동에 드나들다가 서연과 친해진 사이였는데요. 서연이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버티는 걸 보다 못해 비번인 날마다 찾아와 손을 보태곤 했습니다. 너 이러다 너부터 쓰러져. 미경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는 걸요. 그 사이 오빠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고 그마저도 밥 한 끼 먹고 나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간병 3년차 겨울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벽 3시 아버지 이마를 짚었는데 불덩이 같았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아버지를 부축해 택시에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요. 흡인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흔히 찾아오는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험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오빠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죠. 태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시차 때문에 자느라 다음 날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욱만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좀 와줄 수 있어? 나 지금 지방이라. 상황 봐서 갈게. 태욱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열흘 만에 고비를 넘겼고 그 열흘 동안 병실을 지킨 사람은 서연 혼자였습니다. 돈 문제는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남매를 키우며 나름대로 형평을 맞추려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첫째 태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사업 자금을 대줬고요. 둘째 태민이 유학을 갈 때는 몇 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 태욱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 절반을 보태줬죠. 서연에게는 그런 목돈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저 순서가 오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차례도 오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언젠가 전에 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연의 몫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태호는 사업이 몇 번 부침을 겪으면서도 겉으로는 늘 여유 있는 척을 했는데요. 명절마다 서연에게 너도 얼른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인사처럼 건넸습니다. 서연이 몇 시간째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다가도 다시 나빠지길 반복했는데요. 뇌졸중이 재발한 게 2번, 그때마다 서연은 다니던 일자리를 또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이 무렵 서연에게도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조용히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아버지 병상 옆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었죠. 내 인생에서 아버지 말고 남는 게 있을까? 아버지는 말을 잃어가면서도 정신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했는데요. 매일 저녁 왼손으로 낡은 스프링 노트에 뭔가를 적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게 된 뒤로 왼손 글씨를 새로 익힌 거였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아버지는 그 노트만큼은 늘 베개 밑에 소중히 넣어두곤 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그 노트가 궁금했지만 굳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생활 같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밤마다 뭔가를 눌러쓰는 그 모습만큼은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서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연아, 이 집이랑 통장 다 내 앞으로 해놓을 거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곁을 지킨 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오빠들 몫은 벌써 다 줬어. 대학 등록금이며 사업 미천이며 결혼할 때 집이며 너만 아무것도 못 받았잖니?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요양원에서 죽었을 거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빚 갚는 거다, 연아. 서연은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20에 가까운 세월이 그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어쩐지 서글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살고 있던 집과 예금 대부분이 서연 앞으로 넘어갔는데요. 공증까지 받은 절차상 흠잡을 데 없는 증여였습니다. 이 소식이 오빠들 귀에 들어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첫째 태호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 꼬드겨서 재산 다 빼돌리는 거야?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20에 가까이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오빠, 나는 그냥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야. 오빠들은 이미 다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법적으로 우리 몫이 있는 거 몰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태호가 이미 변호사를 알아봤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두고 봐.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뜻이었는지 서연은 그때만 해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마지막 몇 달 서연은 회사도 그만두고 다시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오빠들은 임종을 지키러 오기는 했지만 정작 그 전까지 병문안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 다음날 소장이 날아온 겁니다. 소장에는 오빠 셋이 각각 자신의 유류분, 그러니까 법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몫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을 합치면 서연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전문 한지원 변호사였는데요. 사건 내용을 다 듣고 난 한 변호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전 같으면 오빠분들이 유리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부양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걸 법이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귀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소송 초기 서연을 가장 힘들게 한 건 사실 돈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이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감정 비용, 서류 준비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대부분 살던 집이었고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던 서연에게 미경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모아둔 거 좀 있어. 급한 대로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서연은 극구사양했지만 미경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 그동안 나 힘들 때 얼마나 챙겨줬는지 잊었어? 이건 갚는 거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서연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홀로 버텨온 시간 동안 이렇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가족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며 서연은 뒤늦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 태호의 사업이 몇 달 전 사실상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태호가 갑자기 소송을 서두른 이유도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빚을 갚을 목돈이 급했던 거였죠. 둘째 태미는 처음엔 소송에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호가 몇 번이나 국제전화를 걸어 설득한 끝에 결국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민에게는 딱히 돈이 급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형이 하자니 따라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앞장선 건 오히려 셋째 태욱이었습니다. 결혼 후 사업을 벌였다가 크게 실패한 뒤로 처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는데요. 태욱에게 이번 소송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당장 급한 돈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사정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는지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관심도 없던 재산이 갑자기 절실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 변론기일 오빠들 측 변호사가 낸 준비서면에는 서연이 상상도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증여는 피고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됨. 쉽게 말해 아버지가 치매나 그에 준하는 상태였고 서연이 그걸 이용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을 곁에서 지킨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은 또렷하셨던 아버지였고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 재판을 방청하러 함께 갔었는데요. 법정을 나오는 서연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너네 아버지 병실에 10번도 안 왔잖아. 근데 지금 아버지가 어땠는지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먼저 허탈했습니다. 문제는 오빠들의 주장에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 신체 마비뿐 아니라 말년에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병원 진료 기록에도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몇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들 측은 바로 이 진료 기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증여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연에게 재산을 넘긴 그 시기에 인지 능력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논리였는데요.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오빠들 측 변호사는 진료기록 4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여 6개월 전 진료기록에 이미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액의 증여를 정상적인 판단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에서 미세한 변화가 읽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지원 변호사도 그 미묘한 공기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재판이 끝난 뒤 한 변호사는 다소 굳은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만 놓고 보면 사실 재판부가 오빠분들 손을 들어줄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증여 당시 아버님이 명확한 의사 판단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자료요. 서연은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그런 자료가 어디 있을까? 진료 기록은 이미 오빠들 손에 넘어가 있었고 서연에게 남은 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몇 번이나 이 싸움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이 법정에서 이렇게 난도질당하는 걸 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는 서연 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오빠들 측 변호사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은 증여 당시 아버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죠? 네, 제가 주 간병인이었으니까요. 그럼 아버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그걸 지켜보거나 말릴 사람이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서연은 그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온전했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서연이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그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말렸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결국 증여가 이루어졌네요. 아버지 고집이 워낙 강하셨으니까요. 그건 오빠들도 잘 아실 텐데요. 방청석에서 태호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의 그 대답에 재판장도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오빠들 측은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을 담당했던 요양병원 간호기록지였는데요. 거기에는 환자 간헐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혼동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새로운 자료였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 증여가 이루어진 날짜보다 한참 뒤의 기록 아닙니까? 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날 재판정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려고 오래 미뤄뒀던 서랍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한편 태욱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사설로 사람을 써서 서연 주변을 캐고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나 증여 과정에서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태욱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서연에게 이 사실을 귀띔해줬습니다. 어떤 남자가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던데 너네 오빠 맞지? 뭐가 그렇게 급했나 몰라.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안부 한 번 제대로 묻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뒷조사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히려 서연에게 힘이 됐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떳떳하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연은 스프링노트 몇 권을 찾아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가 왼손으로 눌러 써온 기록이었는데요. 처음 펼쳐봤을 때는 단순한 재활훈련 흔적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연습한 페이지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노트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날짜별로 그날의 몸 상태, 먹은 약,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태호한테 전화했다. 바쁘다고 끊었다. 연희가 밤새 옆에 있었다. 미안하다. 이 집 연희 앞으로 해줘야겠다. 큰애들한테는 진작에 다 줬으니. 그리고 노트 뒷부분에는 증여 절차가 진행되던 그 시기의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만난 날짜, 그날 나눈 대화 내용을 아버지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해둔 흔적이었죠. 서연은 그 노트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한지원 변호사는 노트를 꼼꼼히 살펴본 뒤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거 잘하면 쓸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 변호사는 곧바로 신중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대로 그냥 내면 안 돼요. 오빠분들 측에서 가족이 사후에 만든 거 아니냐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노트를 어떻게 증거로 세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필적 감정 맡겨보죠. 그리고 날짜별로 대조해서 증여 시점 전후로 아버님 사고 능력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는 곧바로 필적 및 문서 감정 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렸는데요. 그 사이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정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면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 마지막 기록조차 부정당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몇 주 뒤 도착한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인물의 것이었고, 특히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의 필체와 문장 구성은 이전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 논리적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소견이 붙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시기 아버지의 사고력이 온전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변호사는 병원 담당 의사에게도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소견을 밝혔는데요. 환자분은 경도의 인지 저하는 있었으나 계약이나 증여 같은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 능력 자체가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와 의사무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소견서가 법정에 제출되던 날 서연은 오빠들 측 변호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한지원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 제출된 요양병원 간호기록지 문제도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다시 확인해보니 그 기록은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무려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은 세 번째 뇌졸중을 겪으셨고요. 인지저하가 그 이후에 진행됐다는 걸 오히려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버지의 노트에는 바로 그 무렵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연희한테 미안하다.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기록해둔 셈이었는데요. 역설적으로 이 문장이야말로 증여 당시에는 판단력이 온전했고 그 이후에야 상태가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오빠들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 절차를 권유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양측이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였는데요. 조정 자리에서 오빠들 측은 처음 요구했던 금액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제시했지만 태호는 그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우리도 셋이서 나눠야 하는데.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를 나서며 이제는 정말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무렵 뜻밖의 인물이 서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서연에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는 지방에 살아서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얼굴을 비추던 사이였는데요. 소송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서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태호랑 태욱이가 너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서연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자 고모는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 서줄게. 오빠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몇 번이나 그랬어. 연희가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리고 유원장도 원래 처음 생각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주려고 했었어. 연희가 극구 말려서 지금 수준으로 줄인 거야. 서연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애초에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사실도 서연이 스스로 그걸 만류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일이었죠. 고모는 법정에 나와 이 내용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증언이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서연이 오히려 재산에 욕심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빠들 측 변호사는 이 증언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오빠들과도 혈연으로 얽힌 어느 한쪽 편을 들 이유가 딱히 없는 증인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재판부를 흔든 건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이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서연이 한 명씩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자 몇몇은 흔쾌히 법정에서 증언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윗집에 살던 노부부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연이가 그 오랜 세월 아버님 없고 병원 다니는 거 우리가 다 봤어요. 아들들은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갔지. 옆집 아주머니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연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요양원 가서 못 만났을 거라고요. 정신은 끝까지 멀쩡하셨어요. 오빠들 측 변호사는 이 증언들의 신빙성을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증인분들이 매일 지켜본 것도 아니고 가끔 오가며 본 걸로 판단 능력까지 확신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워낙 여러 명의 증언이 일관되게 겹치다 보니 그 시도는 별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미경은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지원 변호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아세요? 올해 민법이 바뀌었어요. 서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한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몇 해 전 유류분 제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제도가 없다는 점. 역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부양기여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단순히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돌려받는 구조에서 실제 기여도를 따져보는 구조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서연 씨가 20년을 간병했든 30년을 간병했든 오빠분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그냥 계산대로 가져가는 게 원칙이었어요. 서연 씨의 희생은 법적으로는 딱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부양이란 기여를 실제로 따져서 유류분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나왔어요.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돌려줄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부양과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조항이랑 판례, 이번 사건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서연 씨가 20년 동안 부양한 기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내역 전부 증거로 낼 수 있어요. 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서연에게 지난 20년의 기록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무심코 모아뒀던 병원비 영수증, 간병 관련 지출 내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와 퇴사 기록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운 서류였는데요. 그 서류 하나하나가 지난 20년의 시간을 숫자와 도장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서연을 도왔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서연을 도왔던 기간의 기록, 서연이 얼마나 자주 밤을 새웠는지에 대한 증언서까지 직접 작성해줬습니다. 내가 증인 서줄게. 이건 내가 제일 잘 아는 일이잖아.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본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서연에게 직접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형제들의 도움은 전혀 없었나요?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명절에 몇 번 병원비 일부를 보태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욱이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도 다 사정이 있었어. 서연은 오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대꾸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쏟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고를 앞둔 며칠 서연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한지원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이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패소한다면 살던 집까지 내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로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워서였습니다. 미경은 그런 서연 곁을 매일 지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는 할 만큼 다 했어. 그건 아무도 못 빼서. 서연은 그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선고일 아침 서연은 법정 앞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떨려?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어. 서연이 답했습니다. 지난 20년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그 시간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것만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 오빠들 세 사람도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류 뭉치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렸고요. 태욱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의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이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필적 감정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 그리고 다수 이웃의 증언은 서로 부합하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증여를 결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오빠들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 증여는 그러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 시 피고의 기여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극히 일부 금액에 한해서만 인용한다. 대부분 기각.
서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서연이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20년간 아버지를 간병한 사실, 그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감당한 사실을 상세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가 단순한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아버지의 노트, 필적 감정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 이웃들의 증언까지 종합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오빠들이 주장했던 치매 상태에서의 부당한 증여라는 프레임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극히 일부 금액도 서연이 순순히 받아들인 수준이었습니다. 애초에 재산 전부를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오빠들은 법정 밖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소송을 걸자고 한 게 누구야? 태호가 태욱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이 먼저 변호사 알아보라고 했잖아. 태욱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태미는 그 둘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애초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법정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승소했다는 후련함보다 형제라는 이름의 시간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몇 주 뒤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송 자료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읽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오늘도 밤새 옆에 있어줬다. 이 아이한테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가야겠다. 서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오래 쓸어내렸습니다. 미경은 요즘도 종종 서연을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병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요. 이제 좀 쉬어. 너도 너 인생 좀 살아야지. 미경의 말에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걸 서연도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빠들과의 관계는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몇 달 뒤 명절 무렵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급했어. 서연은 그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예전처럼 이를 갈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지나가는 계절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태욱은 여전히 서연을 원망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가 쪽에서도 이번 일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서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정리를 끝낸 관계였습니다. 태미는 해외로 돌아간 뒤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깊이 얽혔던 적이 없는 사이였으니 그 침묵도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억지로 관계를 회복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처음 맞은 아버지 기일, 서연은 혼자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빠들 중 누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에 잠시 씁쓸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비해온 막걸리 한 잔을 산소 앞에 놓고 서연은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괜찮아요. 재판도 다 끝났고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바람을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꼈습니다. 미경은 그날도 함께였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미경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진짜 너 인생 말이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카페 하나 해볼까 해.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 미경은 반색하며 서연의 팔짱을 켰습니다. 진작 좀 그러지. 나 이제 그 카페 단골 1호 하는 거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병실에서 법정에서 늘 무겁기만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처음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나간 20년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걸 법이 인정해준 것만으로도 서연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요즘 작은 카페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자신만을 위한 첫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의 일부를 정리해 마련한 자금이었는데요. 서연은 그 카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짓기로 했습니다. 노트는 지금도 서연의 서랍 안에 있습니다. 가끔 마음이 힘들 때면 꺼내 읽는데요. 삐뚤빼뚤한 왼손 글씨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